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 또 김현성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조금 전에 있었던 내용과 관련해서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이런 얘기들, 이런 의혹들과 관련해서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퇴행적 시도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먼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렇게 입장을 한번 밝혀야 될 시기라고 생각해서 입장을 밝히신 게 아닌가 싶고요. 추석 인사를 하면서 하는 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수사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더 클 겁니다. 사실 진보 진영의 일부 인사들은 대통령께서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내 재임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나는 몰랐지만 책임을 지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면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고 이철희 의원도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나는 몰랐지만 내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법률적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그 수사를 받는 사람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그런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어느 정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을 때는 지금 이렇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또 인정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요. 그리고 때가 되면 직접 얘기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사건이 정리가 돼서 책임이 어디까지 소재가 있는지 명확해지고 뭐 기소가 된다든가 이런 일단락이 지어지면 그때 정도 뭐 입장을 좀 밝히겠다 자세히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적폐청산이야 어느 대통령이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국가 원로로서. 근데 그런 부분이 정말 시스템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누군가를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가 이제 희생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국가가 지금 어느 게 중요한 문제인지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시기라고 생각해서 밝힌 것 같습니다. 네,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정치 보복이다라는 얘기의 연장선이신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한 정치 보복을 멈춰라 그리고 미래로 가자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이 대수술 중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암덩어리도 발견되고 그 안에 엄청난 질병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수술이 어려우니까 그냥 닫아버려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처럼 저는 과거에 대한 정확한 청산이야말로 제대로 된 미래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드리고요. 저는 대통령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지금 옥중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억울해할 것 같아요. 본인과 똑같은 일로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한 거 아닙니까? 국정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농단하고 민주주의를 농단한 대통령이 황제 테니스를 튀고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기무사로. 엊그제도 지금 테니스 쳤다고 보도가 났던데 본인은 감옥에 옥중에서 지금 되게 시름시름 앓고 계신데 이명박 대통령은 떳떳하게 걸어 다니시고 있고 황제 테니스를 튀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억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개입이 돼 있고 어디까지 알았는지 이 부분은 이제 검찰 조사를 통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점점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을 지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검찰에서 이 김관진 전 장관의 문건, 그 보고 관련 문건을 확보를 했는데 거기 V라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 이게 VIP,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고 사이버사 활동을 보고했다는 뭐 증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장관이나 아니면 이제 김관진 실장 같은 분들 그리고 여러 수석들 청와대 보고 시스템이라는 게 청와대의 기본 정보가 다 모이죠. 사실 국정원에 있어서 1, 2, 3차장은 따로 일을 하고 칸막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 정보가 국정원장한테 모여서 그 정보가 대통령께는 직접 다 보고가 되는
되는 시스템으로 된 것처럼 국정의 모든 정보와 보고는 대통령께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그게 기본적이지만 사실 구체적인 게 얼마나 대통령께 전달이 되는지는 좀 점검을 하고 실제 보고를 한 대상, 뭐 수석이라든가 장관에게 확인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건은 V라고 돼 있지만 그게 정말 대통령께 그 내용을 다 보고했다는 건지, 그중에 아주 중요한 사항, 뭐 사이버 그 보안을 강화해야 되니까 사이버 요원을 증원시켜야 된다 이런데 뭐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목적으로 그 증원해서 그 사람들이 댓글해서 이제 민심을 호도하는 그런 것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사이버 보안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그 주제에 대해서 아이템에 대해서 보고한 게 확실할 텐데요. 그런 다른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일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국내 정치 관여 이런 부분은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휘 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이건 원세훈 원장의 유죄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원세훈 원장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할 때 행정부시장을 했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행정부 장관을 했고 그 다음에 국정원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없애버린 국정원장 주례 보고를 이명박 대통령에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매주 본 거예요. 원세훈 원장을. 그랬고 김관진 장관도 이번에 보고 문건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저는 군이 결국은 어떤 총이 아닌 말과 글로 쿠데타를 했다. 그러니까 선거에 개입했다는 건 집권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대통령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만든 겁니다. 박근혜 전도탱을 군이. 저는 이건 정말로 그 총성 없는 쿠데타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만큼 확실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그렇죠. 이해가 되고요. 네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요.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총선 출마자를 지원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좀 네. 구체적으로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총선이 있었고 대선이 있었다는 것 같습니까? 그 총선 때 청와대 출신의 그러니까 명분은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권력을 조금 더 유지해야 되고 네. 뭔가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들이 더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청와대 출신 5명, 뭐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그 네네. 5분을 뭐 지지해라. 네. 그리고 이걸 당선시키도록 노력해라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몇 분은 반 정도 당선되고 반 정도 떨어지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어찌 됐든 군과 국정원이 나서서 이제 정부 기관이 나서서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것 자체는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죠, 사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에 개입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민심의 여론을 왜곡시키거나 그런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는 좀 네.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이 제목도 그 총선 출마 준비 관련 동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관 예우 비슷하게 이제 그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나가서 출마 준비하고 이제 여기 선거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향 보고라고 해서 정보 수집을 해서 모아서 있을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선거 지원 행위, 그게 법률 위반 정도로의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정말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엄벌에 처해야겠죠. 그 민주주의에 꽂힌 그 선거에 대해서 그렇죠. 일정 부분 근간을 네. 흔드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런 정도의 영향을 끼쳤으면 이렇게 5명 중에 막 2~3명이 떨어지고 이런 결과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얘기가 확인이 되는 것도 지역 민원과 애로사항을 취합 청취했는데 그것도 뭐 들어준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사실 친의 핵심은 여기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뭐 5명 정도가 대통령의 퇴임 후에 대비할 사람 정도로 5명 국회의원이 나온다고 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관 예우 차원에서 같이 근무했던 청와대 직원들이 동향 보고 정도, 정보 수집 정도가 아닌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그거는 적발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정도는 이제 의심의
개연성은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2년 대선을 겨냥해서 국정원이 난 댓글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국정원이 만든 일종의 문성근, 김여진 뭐 이런 사람들을 되게 난처하게 만든 짤방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댓글 이게 아마 그 많은 댓글들 중에 또 한 번 총선에 개입한 댓글들을 찾아볼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많은 정황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진실을 밝히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전 정권의 군과 또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도 뜨거운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는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네, 부원장님. 초록색은 국민의당의 상징색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좀 일부러 맨 거 아닙니까? 초록색 넥타이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날에도 미국에서 초록색 넥타이를 매시면서 강렬한 의지를 보이신 거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 홍준표 대표가 참석을 안 하시는 바람에 제1야당 역할을 하게 됐어요. 안철수 대표가. 네. 뭐 그런 제1야당에 대한 예우도 있을 거고 또 메뉴도 보니까 해산물 중심으로 메뉴를 구성했어요. 해물탕하고 뭐 새꽃 전어 새꽃인가? 네. 뭐 그걸 준비해서 전반적으로 안철수 대표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녹아 있었던 자리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사람들이 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어찌됐든 안철수 대표에 대한 협치의 구애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자리였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찾아볼 만한 것들이 요소요소에 있었다. 그렇죠. 네, 이런 예.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근데 어제 회동에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결국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불참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보는 보수다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시던 것에 비추어 보면 참으로 궁색하며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여야 사당 대표 만찬은 북한의 현실적 핵무기 앞에서 국민을 안심시킬 실질적 대책은 없이 한가한 벙커 구경 수준으로 끝났다고 평가를 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얘기를 다 네. 들어봤는데 민주당에서는 안보 하더니 왜 안보 의제 얘기하는데 안 나왔냐 이러고요. 네. 자유한국당은 뭐 벙커 구경만 한 거 아니냐 이 정도로 평가절하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일정 부분 다 할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일단 아쉬움은 저도 보수정당한테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 보수정당이 무엇보다도 안보를 우선시하니까 홍준표 대표가 안보가 의제인 이 자리에는 갔었으면 하는, 그래서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가 비판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내용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홍준표 대표가 가셔가지고 실질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국민들한테 구체적인 그 대안을 대안 정당으로서 수권 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았다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인 내용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또 발표를 해주시면 그 더 와닿았을 텐데요. 그냥 그리고 1대1 회담은 또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예우를 제1야당에 대한 예우를 갖춰주지 않은 데 대해서 또 서운함이 좀 엿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당도 조금 제1야당을 좀 예우를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안보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또 하루 사이에 또 다른 논쟁거리가 나왔습니다. 문정인 통일외교 안보특보의 발언을 두고 야권에서 또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어도 전쟁은 안 된다. 이런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그 여러 얘기가 나올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회의 논의하는 테이블에서 좀 더 다양한 얘기가 나와야 되고 다양한 방법들, 창의적인 방법들이 얘기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문정인 특보는 교수님 이전에 네. 또 어떤 외교안보 특보의 자격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안타까움, 그러니까 절대로 전쟁만은 불가다.
그러니까 전쟁을 불사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한반도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다는 아주 강한 메시지로 읽어야지 이것을 그냥 자꾸 그대로 이건 또 그것도 좀 잘못됐다고 보지만 저는 문정인 특보가 조금 더 이런 얘기를 대외적으로 하실 때는 차라리 특보를 내려놓고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특보를 가진 이 시점에서는 아주 적절한 말씀은 아니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부 정책의 혼선, 그러니까 안보, 그러니까 초당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정부 안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사람들 간에 한 목소리, 원보이스도 상당히 안보 문제는 중요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먼저 방점은 좀 극단적인 해석은 경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쟁에 대해서 한미 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은 안 됩니다. 전쟁은 안 됩니다는 모두 동의하겠죠. 근데 한미 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전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고요. 동맹이 깨지면 전쟁이 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는 아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전략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미국은 그런데 왜 우리 안보 라인에 대해서는 혼선이 있다,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비판을 하느냐고 이제 서운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건 무엇보다도 지금 부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와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제 부딪히는 서로 좀 혼선을 끼치는 얘기를 했을 때 청와대에서 그 송 장관, 국방장관에게 오히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국민들께 안보에 있어서 일말의 불안감을 더 이제 불러일으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보 정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목소리보다는 그 국방장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더 전략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문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안보 문제는 어떻게 풀릴지, 그리고 이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여야 그리고 청와대와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